2010년 8월 텍사스 윌로우 크릭에 위치한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 안방에서 27살 캐롤라인 휘트먼의 생명 없는 육신이 발견되었다. 현장은 그녀 옆에 놓인 피 묻은 샴페인 병과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으로 인해 혼란스러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했다. 처음에는 명백한 가정 비극으로 보였던 사건은 곧 캐롤라인과 그녀의 남편 마이클 휘트먼 사이에 어둡고 뒤틀린 결혼관계의 실체를 폭로하는 떠들썩한 사건으로 번져나갔다. 수사관들이 깊이 파고들수록 완벽한 삶이라는 가면, 뒤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배신, 야망,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폭력에 얽히고 설킨 거미줄이 드러났다. 2010년 8월 14일 저녁, 텍사스 윌로우 크릭의 조용한 교외 지역은 끔찍한 범죄의 발견으로 산산조각났다. 911 신고는 정확히 오후 9시 17분에 접수되었다. 이웃 주민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휘트먼 저택에서 여자의 피를 얼리는 듯한 비명이 들린 후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이 흘렀다고 보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때 깨끗했던 집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안방 안, 캐롤라인 휘트먼의 생기 없는 시신은 방의 우아한 장식과 섬뜩한 대조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카펫 위에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었고 두개골은 골절되었으며 머리 아래 고인피는 끔찍한 그림을 그렸다. 그녀 옆에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매끈한 유리는 이제 그녀의 피로 얼룩져 마치 축하의 목적을 배신한 듯 버려져 있었다. 현장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의도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거나 침착함을 잃어 설득력 있게 해내지 못한 것 같았다. 잘 가꾸어진 잔디와 담쟁이 덩굴로 덮인 벽을 가진 휘트먼 저택은 부와 열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곳은 폭력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어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확보하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거실에는 와인잔 2개가 커피 테이블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갓 자른 꽃의 희미한 향기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마치 집 자체가 벽 안에서 벌어진 공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듯 했다. 2010년 8월 16일까지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건을 맡은 형사들은 마이클과 캐롤라인 휘트먼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외부 세계에 마이클은 성공에 빛나는 본보기였다. 그는 30살의 금융분석가로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집중력은 미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자란 그는 맨손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냈고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다. 반면에 캐롤라인은 우아함과 매력의 전형이었다. 27살의 그녀는 아름다움과 야망으로 윌로우 크릭의 사교계 엘리트들을 사로잡았다. 한때 야심찬 예술가였던 그녀는 편안함과 사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했다. 그녀는 2년 전 자선 갈래에서 마이클을 만났고, 그들의 열정적인 로맨스는 빠르게 마을의 화제가 되었다. 2009년 봄에 열린 그들의 결혼식은 샹들리에, 라이브 오케스트라, 그리고 텍사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포함된 하객 명단으로 화려하게 치러졌다. 그것은 사랑과 야망의 완벽한 조화로 축복받은 결합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면서 휘트먼 부부의 완벽한 가면 뒤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캐롤라인의 죽음 이후 며칠 동안 형사들은 마이클 휘트먼을 그의 사무실에서 신문했다. 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밤에 업무 만찬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이야기를 입증할 수 있는 동료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형사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대답은 차분하고 정확했지만 슬픔에 잠긴 남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무게가 부족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팀은 마이클과 캐롤라인의 삶의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렸다. 그들의 금융 기록을 조사한 결과 공동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패턴이 드러났는데 이는 그들의 알려진 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별도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이는 마이클이 최근에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세부 사항이었다. 형사들은 또한 캐롤라인의 전화기에 마이클이 남긴 일련의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메시지들의 어조는 이해를 구하는 절박한 간청에서부터 격렬한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마이클은 이것들이 정상적인 부부싸움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훨씬 더 불안정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좌절과 배신의 어조를 주목했다. 2010년 8월 25일까지 수사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캐롤라인의 삶이 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와 3명의 남성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는데 이들은 각각 마이클이 알 수 없었거나 어쩌면 무시하기로 선택했을 방식으로 그녀와 얽혀 있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결혼 생활에 안주하지 못하고 서약의 경계를 넘어 만족을 추구했던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 형사들에게 두드러졌던 것은 캐롤라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비밀을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훨씬 넘어서는 기만의 거미줄을 엮었다. 한때 그녀를 매력적이고 세심하다고 묘사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가 최근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유지했던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롤라인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항상 침착했으며 마치 감히 공유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수사관들이 더 많이 밝혀낼수록 휘트먼 부부의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들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마이클과 캐롤라인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부와 더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압박, 감정적 단절,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듯한 조용한 말다툼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다. 8월 14일의 비극은 휘트먼 저택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목가적인 삶의 이미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났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형사들을 진실에 더 가깝게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졌다. 마이클과 캐롤라인 휘트먼의 삶은 누구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얽히고 설켜 있었다. 캐롤라인 휘트먼은 결코 겉보기처럼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련된 미소와 우아한 태도 뒤에는 강철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20대 초반, 그녀는 비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추상화를 그리는 고군분투하는 예술가였다. 그녀의 낮은 길었고 밤은 더 크고 웅장한 무언가를 꿈꾸며 보냈다. 그녀는 아끼고 절약하며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고 그녀가 매료시키고 싶었던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외면당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녀가 마이클 휘트먼을 만난 것은 이 시기 오스틴 시내의 한 미술 전시회에서였다. 그는 그녀가 갈망했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성공했고 단호했으며 존경하기 쉬울 정도로 겸손했다. 소박한 매력을 지닌 마이클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캐롤라인에게 사로잡혔다. 그녀의 재치와 자신감은 매혹적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빠르고 깊게 사랑에 빠졌고 그들의 관계라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다. 마이클은 캐롤라인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 고난을 겪었지만 인내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는 역경과 싸워온 여성으로 자신을 묘사했지만 그는 그 그림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 캐롤라인에게 마이클은 안정과 그녀가 경멸하게 된 삶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다. 만난 지 불과 9개월 만에 그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그의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촛불 저녁 식사와 주말 여행으로 기념했던 그들의 결혼 첫 해는 꿈처럼 느껴졌다. 캐롤라인은 마이클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기뻐했고, 마이클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종종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그의 노력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캐롤라인의 사치에 대한 욕망은 마이클의 수입을 앞질렀다. 디자이너 드레스, 고급 클럽 회원권, 사치스러운 파티는 그들의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2009년 여름까지 마이클은 공동 계좌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수, 아마도 잊어버린 구매나 우발적인 청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커졌고 캐롤라인이 내놓는 설명은 너무 연습한 것처럼 보였다. 지나치게 신뢰하는 마이클은 그것이 그녀에게 맞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마이클이 몰랐던 것은 캐롤라인이 조용히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할 다른 수단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수많은 사교 활동 중 하나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거의 20살 많은 부유한 부동산 거물 이선 하그레이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선은 기혼자였고 신중했으며 캐롤라인 같은 사람에게 완벽한 후원자였다. 그들의 분류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여기서 저녁 식사, 저기서 선물. 하지만 빠르게 거래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선의 관대함에 감사하는 수혜자로 자신을 내세우면서도 개인적인 삶은 단호하게 접근 금지 구역으로 유지했다. 캐롤라인의 기만적인 거미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친구를 통해 그녀는 그의 업적으로 찬사와 인상적인 은행 계좌를 얻은 저명한 외과 의사 다니엘 수아레즈를 소개받았다. 캐롤라인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반한 다니엘은 그녀가 신중하게 조율한 삶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선과 달리 다니엘은 더 감정적으로 투자했다. 심지어 캐롤라인과 함께하기 위해 아내를 떠날 생각까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게 내버려 두었고, 그의 선물이 계속되는 한 함께할 가능성을 매달아 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관계 중 가장 복잡한 것은 그녀의 전 아트 딜러였던 리암 오코노와의 관계였다. 리암은 한때 캐롤라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믿었고 그녀의 작품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정체되었을 때 그들의 전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로 변했다. 리암은 이선이나 다니엘만큼 부유하지 않았지만 캐롤라인에 대한 그의 숭배는 그를 쉬운 목표로 만들었다. 2010년 봄까지 캐롤라인은 자신의 불륜을 결혼 생활과 분리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노련한 연기자의 기술로 세 남자와 남편을 저글링하며 그들의 삶이 결코 교차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살고 있던 이중 생활은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2010년 8월 10일에 무너져 내렸다. 마이클이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던 중 캐롤라인이 이선과 주고받은 일련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발견은 배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 순간 그가 우상화하고 희생했던 여자는 그에게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메시지는 그녀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를 어둠 속에 두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드러냈다. 마이클은 즉시 그녀에게 맞서지 않았다. 그는 다음 며칠을 불신의 상태로 보냈다. 그들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며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깨달았다. 2010년 8월 14일, 그는 마침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캐롤라인이 그에게 자선갈라라고 말했던 행사를 준비할 때 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대립은 격렬했다. 마이클은 고통과 분노로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답을 요구했다. 당황한 캐롤라인은 그의 사생활 침해와
진실 왜곡을 비난하며 피하려고 했다. 마이클이 이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어서 다니엘과 리암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논쟁은 격화되었다. 캐롤라인의 침착함은 깨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져 마이클에게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그에게 맹렬히 퍼부었다. 싸움은 침실로 옮겨갔고 배신, 굴욕, 그리고 압도적인 상실감에 의해 촉발된 격렬함은 끓는 점에 도달했다. 마이클은 화장대 위에 놓인 샴페인병, 그들의 첫 결혼 기념일의 상징이었던 병을 움켜쥐고 맹목적인 분노의 순간에 휘둘렀다. 타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캐롤라인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방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에 잠겼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깨달음이 해일처럼 마이클을 덮쳤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집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표면을 닦고 물건들을 재배치하며 현장을 조작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없었다. 병에 묻은 피, 그의 지문, 그리고 방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나중에 그의 노력을 배신할 것이었다. 마이클이 그날 밤 집을 나설 때쯤 그가 쌓아 올린 삶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2010년 9월 10일까지 아내 캐롤라인 살해 혐의로 마이클 휘트먼이 체포된 것은 윌로우 크릭의 화제가 되었다. 한때 화려한 커플에게 매료되었던 마을은 이제 추측과 속삭이는 소문으로 술렁거렸다. 뉴스밴이 거리를 메웠고 기자들은 사건의 모든 선정적인 세부 사항을 파헤치기 위해 열심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집 밖으로 호송되는 마이클은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몰락을 포착하는 동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성공한 금융 분석가에서 살인 용의자로 변한 그의 이미지는 모든 신문과 화면에 도배되었다. 재판은 2010년 11월 15일 만원인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마이클을 질투, 탐욕, 그리고 통제욕에 사로잡힌 남자로 묘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8월 14일 밤 그의 행동을 계획적인 것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의 재정적 압박과 캐롤라인의 불륜 발견을 동기로 지목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샴페인 병에 묻은 마이클의 지문, 그의 옷에 묻은 캐롤라인의 혈흔, 그리고 현장을 조작하려는 그의 서투른 시도. 검찰이 캐롤라인의 연인들을 증인석으로 부르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술렁거렸다. 이선 하그레이브가 가장 먼저 증언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맞춤 정장과 절제된 태도는 그가 부동산 거물로서 휘두르는 권력을 반영했다. 이선은 불륜을 인정했지만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캐롤라인의 재정 문제나 결혼 생활의 긴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증언은 캐롤라인의 이중 생활에 계산된 본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조종하는 그녀의 능력을 드러냈다. 다음은 캐롤라인에게 반했던 유명 외과 의사 다니엘 수아레즈였다. 다니엘의 증언은 날것이었고 감정적이었다. 그는 캐롤라인이 결혼 생활에 갇힌 느낌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았던 방식과 그가 진심으로 그들이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말은 관심을 갈망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얻어내는 방법을 아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리암 오코너가 증인석에 섰다. 한때 캐롤라인의 멘토였던 아트 딜런은 법정의 감시 아래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그의 증언은 그들의 관계에 감정적 복잡성을 드러냈고 캐롤라인이 예술가로서의 과거 고군분투를 이용하여 그를 더 가까이 끌어들였던 방식을 설명했다. 리암의 연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골적으로 거래적이지는 않았지만 캐롤라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관계를 형성하는 패턴을 강조했다. 각 남자의 증언은 캐롤라인의 초상화에 층을 더했다. 삶을 통해 매혹하고 속이며 그녀의 발자취에 파탄난 관계들의 흔적을 남긴 여성. 그러나 그들의 폭로가
일부 비난을 캐롤라인에게 돌리는 동안 그것들은 또한 진실이 너무 늦기 전까지 마주하지 못한 마이클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고위험 사건 처리로 명성이 높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들은 마이클이 캐롤라인의 배신과 조종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감정적,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캐롤라인을 마이클의 자아감을 체계적으로 침식시킨 여성으로 묘사했고 그녀의 이점을 위해 그의 사랑과 헌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단은 살인사건 발생 몇 주 전 마이클과 캐롤라인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을 드러내는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히 그녀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녹음된 한 통렬한 음성 메시지는 캐롤라인이 마이클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롱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포착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은 법정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이클을 인간화하는 순간이었고 그를 냉혈한 살인자가 아니라 한계점까지 밀어붙여진 남자로 보이게 했다. 2010년 11월 22일까지 재판은 감정적 절정에 달했다. 변호인단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조치로 마이클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처음으로 법정은 그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마이클은 캐롤라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말했고 그녀가 원하는 삶을 주기 위해 얼마나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살인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광기의 순간, 수년간의 배신, 굴욕, 그리고 감정적 탈진의 절정으로 규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륜과 그를 그녀의 게임 속졸로 느끼게 만든 재정적 기만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묘사할 때 갈라졌다. 그러나 검찰은 가차 없었다. 그들은 마이클의 자백을 붙잡고 그의 행동이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의 행동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복수를 계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의 상징인 샴페인 병을 의도적인 무기 선택, 그들의 관계에 바로 그 기반을 파괴하려는 마이클의 욕망의 섬뜩한 표현으로 지적했다. 재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이클이 침착한 태도에서 드물게 벗어나 사건을 정의할 말을 내뱉었을 때였다. 사랑은 당신이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진술의 무게가 공중에 떠 있었다. 법원 밖에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일부는 마이클을 피해자, 아내의 거짓말 무게에 의해 망가진 남자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그를 자존심과 분노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둔 계산적인 살인자로 보았다. 언론은 이 분열을 이용했고 재판을 국가를 사로잡은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배심원단은 복잡한 질문과 씨름해야 했다. 마이클은 상황의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캐롤라인의 죽음으로 이어진 선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었는가? 그 대답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2010년 11월 24일까지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마이클 휘트먼은 체념한 얼굴로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2급 살인 유죄라는 단어가 방 안을 울려 퍼지며 방청객들의 조용한 속삭임을 갈랐다. 그것은 윌로우 크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사로잡았던 재판의 결론이었다. 마이클의 선고, 가석방 없는 25년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방 안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뒷줄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더 좋았던 시절 아들의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다. 캐롤라인의 친척들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슬픔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씁쓸한 만족감과 뒤섞여 있었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평결을 방송하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삶이 너무나 극적으로 풀어진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의 소음 위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론은 결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일부에게 마이클은 비극적인 인물, 자신을 속이고 조종하여 그가 폭발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친 여자에게 모든 것을 준 남자였다. 다른 이들에게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냉혈하게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였다. 언론은 이 분열에 편승하여 이 사건을 현대의 도덕 이야기로 만들었다. 헤드라인은 캐롤라인을 판무파탈로 묘사했고 그녀의 얽히고 설킨 불륜의 거미줄이 궁극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 중에 폭로된 그녀의 배신의 세부 사항은 수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의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마이클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인 교활한 조종자였는가? 평결 이후 며칠 동안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는 그 여파와 씨름해야 했다. 한때 성공과 로맨스의 상징이었던 휘트먼 저택은 이제 버려진 채 서 있었다. 이웃들은 그 부지를 피했고 마치 마이클과 캐롤라인의 격동적인 결혼 생활의 유령을 엿볼 것을 기대하는 듯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 시선이 머물렀다. 마이클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은 혹독하고 용서가 없었다. 그가 얻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안락함을 박탈당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완전한 무게와 마주하게 되었다. 감방에서의 밤이 가장 힘들었다. 생각에 잠겨 홀로 그는 2010년 8월 14일의 사건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는 사랑과 헌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던 샴페인 병과 그것이 어떻게 파괴의 무기가 되었는지 생각했다. 마이클은 깊고 끊임없는 후회와 씨름했다. 그는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캐롤라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또한 그를 눈멀게 했다. 감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집착으로 변했는지, 그녀의 배신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알지 못했던 분노를 어떻게 점화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캐롤라인은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가 웃던 방식, 그녀가 방을 에너지로 채우던 방식, 그리고 한때 그가 진정한 애정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그를 바라보던 방식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의 기만에 대한 지식으로 더럽혀졌다. 마이클은 그녀의 전화기에서 발견한 노골적인 메시지의 이미지, 그녀의 음성 메시지에 조롱하는 어조, 그리고 그녀가 그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깨달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대중의 사건에 대한 매료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실제 범죄 애호가들은 법의학적 증거에서부터 캐롤라인의 연인들의 감정적인 증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책이 쓰여졌으며 팟캐스트는 사건이 제기한 더 깊은 질문들을 토론했다. 무엇이 캐롤라인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 남자를 배신하게 만들었는가? 마이클의 목가적인 삶은 어떻게 살인으로 추락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억제되지 않은 야망의 위험과 사랑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경고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마이클의 교도소 생활은 그가 한때 상상했던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가 받은 편지들은 그가 남겨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다. 일부는 그의 공영에 공감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고, 다른 일부는 그를 괴물로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이클은 고독 속에서 평온의 외양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의 몰락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구원의 척도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었다. 만약 그가 캐롤라인에게 더 일찍 맞섰다면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었을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 버전이 있었을까? 결국 마이클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영원히 그를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가 한때 캐롤라인에게 느꼈던 사랑,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했던 사랑은
시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다. 그녀의 기억은 그가 한때 숭배했던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꾼 선택과 상황의 상징으로서 남아있었다. 캐롤라인의 유산 역시 복잡하게 남아있었다. 일부에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의 희생자, 너무 높이 도달하려다 궁극적인 대가를 치른 여성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경고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조종은 화려한 외관 아래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마이클이 감방 창사를 통해 응시할 때 그의 성찰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삶은 사랑, 배신, 그리고 복수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비록 외부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2010년 8월 그 운명적인 밤의 메아리는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졌다. 치명적으로 변한 열정의 대가에 대한 잊히지 않는 상기였다.